네, 지금부터 제2회 대세다단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여민섭입니다. 오늘 우리 대전세종연구원이 주관하는 제2회 대세다단 포럼은 대전과 세종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다 함께 도시의 미래를 펼쳐나가기 위한 행사입니다. 오늘이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번 제2회 포럼은 이경태 원장님을 초청하여 평등으로 가는 제3의 길이라는 주제로 우리나라가 경험하고 있는 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명확히 인식하고 대전과 세종의 경제정책과 복지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을 정립하기 위하여 분배 친화적인 시장경제 실현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럼 오늘 본격적인 강연에 앞서 우리 대전세종연구 원장님의 환영사를 들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박수는 우리 귀한 시간을 내주신 이경태 원장님한테 여러분들이 치시면 되고요. 방금 소개받은 대전세종연구원장 정재근입니다. 이제 민선 8기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대전과 세종의 공직자 여러분들을 모시고 우리의 시정의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3월에 제1회 대세다단 포럼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대전과 세종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과 OECD 한국 대표부 대사를 역임하신 이경태 원장님을 모시고 얘기를 듣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강연자로 모신 이경태 원장님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시고 미국 조지 워싱턴대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하셨습니다. 아울러 1998년부터 2001년까지 그리고 또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을 역임을 하셨고 2001년부터 2004년까지 OECD 한국 대표부 대사를 그리고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석좌 교수로 후학을 양성을 하셨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그런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이 지식을 활용해서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많은 저서를 남기셨는데 오늘은 2020년도에 집필하신 평등으로 가는 제3의 길이라는 책을 중심으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훌륭하신 선배님들을 모시면 제 시를 하나를 꼭 이렇게 읽어드립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경태 원장님을 모시는 마음을 담아서 시를 하나를 제가 낭독을 하겠습니다. 선물 같은 만남, 같은 학교를 나오지 않았어도 한 일터에서 일하지 않았어도 한 조상에서 갈리지 않았어도 만나고 싶은 그리움이 있다. 웅녀가 환웅을 바라듯 율곡이 퇴계를 찾듯이 만나고 싶은 그리움이 있다. 시와 글을 읽고 주장과 강연을 듣고 주변에 머무는 사람의 향취를 듣고 바람에 떠도는 삶의 모습을 들으며 공부가 존경스럽고 인품이 존경스럽고 천진함이 존경스럽고 자신감이 존경스럽고 무모함이 존경스럽고 따뜻함이 존경스러우면 한 하늘 아래 귀한 인연 다하기 전에 부지런히 찾아가 만날 일이다. 마음에 흐르는 보고품 감추지 못해 눈에 그렁그렁 그리움 매단 채 두 손 빈 채로 나를 선물처럼 내맡겨 다가갈 일이다. 오늘 이경태 원장님 좋은 강의 많이 들으시고요. 이렇게 우리 사회 곳곳에서 우리하고 직접 대면하진 않지만 우리나라를 위해서 늘
봉사하고 계신 많은 분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 명심하시고, 여러분들도 그 중에 한 사람이라는 그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바로 오늘 제2회 대세대담 포럼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해 주신 이경태 원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스크를 벗고 하겠습니다. 뭐 제가 아직까지 백신 4번 맞았고 한 번도 감염된 적이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예, 여러분 이렇게 오늘 만나 뵙게 돼서 아주 기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아마 줌으로 보시고 계시는 여러 공직자들 분께도 이런 그 소통의 기회를 갖게 되어서 저도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와서 좀 얘기해 달라는 전화를 받고 굉장히 궁금했어요. 아니 뭐 제 책이 그렇게 널리 읽히는 책이 아닌데 어떻게 정 원장님께서 어떻게 책을 읽으시고 또 저를 이렇게 초대를 하셨나.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뵌 김에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봤더니 원장님께서도 형평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평소에 관심이 많다, 그런 말씀을 듣고 오늘 제가 더 오기를 잘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평등으로 가는 제3의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책을 썼는데 친구들과 아는 사람들로부터 너 강남 좌파냐? 난 너가 강남 좌파인 줄 지금까지 까맣게 몰랐는데 역시 사람 속은 알 수가 없구나, 이런 얘기들을 여러 번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왜 강남 좌파인데 그랬더니 평등은 원래 좌파들이 하는 얘기잖아. 네가 평등을 얘기하니까 그건 좌파지. 그리고 왜 강남 좌파냐? 네가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 그래도 속된 말로 잘 살아온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왜 좌파적인 생각을 하고 있냐, 이런 이렇게 좀 비난도 하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또 해명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동의하지 않는 말에 대해서는 해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래, 좌파 평등이라는 게 좌파의 가치인 거는 부정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평등이라고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화두이기 때문에 보수나 우파에서도 그 평등을 그냥 좌파적인 그 삐뚤어진 가치라고 이렇게 매도하지 말고 수용할 거는 수용해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우리 보수 우파들은 또 진보 좌파한테 흑우혼날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왜 시장경제 자본주의를 인정하지 않고 시장경제 자본주의를 부정하느냐, 그리고 왜 반기업적인 정책을 그렇게 많이 쓰느냐, 막 그런 비난을 하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가 좌파한테 요구하는 게 뭔가 하면은 시장경제 자본주의를 좀 그 좋은 점이 많이 있으니까 문제점도 많지만 좋은 점을 인정하고 이용해 달라고 요구하는 거 똑같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그 평등의 가치를 수용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 한다 그래서 좌파라 그러지 말고 정말 좌파는 뭔가 하면은 시장경제를 아주 괴물로 보는 사람들이다. 시장경제는 가능한 한 덜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다. 난 절대 그런 사람 아니다. 내가 그동안 쓴 글이라든가 한 말들을 다 보면은 내가 그렇게 말한 적 한 번도 없다. 이렇게 이제 변명을 했는데, 근데 여러분 이제 강남 좌파란 말이 한국에서 좀 유명해진 게 어떤 모 인사 때문에 그렇잖아요. 모 인사가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세상에 부러운 거 없이 경제적으로나 사회적 지위로거나 그렇게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좌파적인 얘기를 많이 하니까 이제 강남 좌파라고 그러면서 이 강남 좌파라는 말이 굉장히 왜곡되게 쓰이기 시작했어요. 좀 강남 좌파라 그러면 그냥 뭔가 이 위선적이고 언행이 불일치하고 뭔가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아주 부정적으로 쓰였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거는 어떻게 보면 가짜 강남 좌파고 진짜 강남 좌파는 정말 바람직한 거다. 우리 사회가 진짜 강남 좌파가 많을수록 우리 사회가 더 살맛이 날 거다. 그러니까 강남이라는 게 상징적이잖아요. 어떤 특정 지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강남에 산다 그러면은 뭐 하여튼 한국에서는 뭐 주류에 들어가고 뭔가 기득권자고 뭐 가진 게 있고 또 최근에 와가지고는 자기 자식 좋은 교육 받게 하기 위해서 뭐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온갖 혜택을 다 뭐 좋은 방법으로 옳지 않은 방법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그런 사람 강남에 사는 사람이 이런 좌파적인 가치 그러니까 평등 어려운 사람을 좀 생각하고 소외된 사람을 배려하고 그런 사람이 그게 정말 진짜 강남 좌파인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한국 사회가 더 살맛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진짜 강남 좌파는 자기가 이 정도 살게 된 그 터전을 마련해 준 체제가 뭔가 하면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부정해서는 안 되고 우선 인정을 해야죠. 인정하면서 그러나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이런 게 있으니까 우리가 같이 고쳐 나가자. 이게 진짜 강남 좌파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고 내가 그랬어요. 내가 볼 때 그 진짜 강남 좌파가 있다. 뭐 여러 사람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 빌 게이츠야말로 진짜 강남 좌파다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또 아니 게이츠가 무슨 좌파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그 사람이 세계에서 첫째 둘째 가는 거부인데 그리고 그야말로 자본주의적으로 큰 돈을 번 사람인데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아니 빌 게이츠가 하는 행동을 봐라. 그 사람이 빌 앤드 뭐 머린다 그 게이츠 재단을 세운 게 벌써 한참 전 얘기 아니에요. 엄청난 그러니까 회사 돈이 아니고 자기 개인 돈을 낸 거란 말이에요. 개인 돈을 내 가지고 그 재단을 세워서 주로 하는 일이 뭐 아프리카의 저 에이즈라든가 무슨 또 말라리아 이런 그 전염병 퇴치하는 운동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그 넷플릭스에서 빌 게이츠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보니까 아프리카의 문제가 뭐 허다하게 많지만 그 중에 가장 그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제대로 된 화장실이 없다 이거예요. 그 제대로 된 화장실이 없으니까 이게 전부 식수문을 오염시켜 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전염병이 유행한다 이거죠. 그래서 빌 게이츠가 아프리카에 제대로 된 화장실을 좀 보급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워낙 그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뭐 내가 이런 일을 하니까 좀 모여라 그러면 다 모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아주 내노라 하는 뭐 엔지니어, 그다음에 또 세균 학자, 뭐 감염병 학자 이런 사람 다 모아가지고 자 그야말로 그 인간의 배설물을 잘 이렇게 현장에서 이렇게 화학적으로 처리해가지고 그거를 또 이 아프리카 그 마을마다 집집마다 세울 수 있는 그런 또 엔지니어적인 그런 기술도 필요하니까 그런 걸 여러분들이 한번 그 아이디어를 내봐라. 그래서 회의를 여러 번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결국은 그 아주 우리 왜 이렇게 공사장 가면은 있는 화장실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비슷한 그런 화장실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큰 그 비용이 안 들어가는. 그래서 그걸 만들어 가지고 아프리카에 보급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빌 게이츠야말로 정말 강남 좌파다. 진짜 강남 좌파다. 그리고 빌 게이츠가 최근에 창조적 자본주의라고 하는 그 말을 이제 만들어냈어요. 창조적 자본주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아니 자본주의라는 게 원래 창조를 잘하는 건데 또 무슨 새삼스럽게 창조적 자본주의냐.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하는 얘기는 그겁니다. 빈곤한 사람을 도와주고 빈곤을 퇴치하는 일을 정부라든가 시민단체에만 맡기지 말고 기업이 나서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업은 돈 버는 거지 기업이 무슨 빈곤 퇴치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러니까 이제 빌 게이츠가 그게 아니다. 기업은 예를 들어 제약회사 예를 들더라고요. 제약회사에서 왜 말라리아 퇴치 그 약을 아프리카 사람들도 사 먹을 수 있는 값싼 말라리아 백신을 안 만들어내냐 그러면 만들어내봐야 안 팔리니까 아프리카 사람들 구매력이 없잖아요.
안 팔리니까 회사 이익에 도움이 안 되니까 안 만들어낸다 이거죠. 그 회사에 대해서 말라리아 약을 만들 수 있는 인센티브를 어떻게 주면 될 건가? 그걸 우리 한번 연구를 해보자. 그러면 이 사람이 뭘 제안했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다국적 제약기업이 말라리아 백신을 만들어서 보급한다. 그러면은 그 제약회사가 어떤 새로운 신약 있잖아요. 새로운 신약을 미국 식약청에 그 승인 신청을 했을 때 그 심사 절차를 굉장히 패스트 트랙으로 가가지고 그게 몇 년 걸리잖아요.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패스트 트랙으로 가가지고 빨리빨리 심사를 해주면은 그러면은 제약회사들이 그런 인센티브가 생기니까 말라리아 약을 만들 거다. 이제 이런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빌 게이츠가 정말 진짜 강남자파니까 우리 사회에도 이런 사람이 많이 나오면 좋겠다. 그리고 미국에 제가 이런 얘기를 미국에 헐리우드 좌파가 있어요. 또 월가 좌파가 있어요. 그러니까 헐리우드하고 월가 그러면 여러분 머리에 떠오르는 게 뭡니까? 부호들이잖아요. 그죠? 미국에서도 그냥 정말 잘 사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 미국 민주당 당원들이 많아요.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 이 사람들이 돈 벌어가지고 민주당에다가 엄청난 돈을 기부를 하는 거예요. 그 이 사람들이 볼 때는 미국의 민주당이 미국의 좀 소외된 사람 또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공화당보다 훨씬 더 배려하는 정당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본주의 체제에서 큰 돈을 벌어가지고 그렇게 쓰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개같이 벌어가지고 정성같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다 한국으로 치면은 강남좌파니까 한국에도 강남좌파가 더 많이 나오면 좋겠다. 근데 요새 제가 보니까 그 IT도 지금 뭐 한국에서 이제 재벌들이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그 IT 재벌 중에서 뭐 자기 재산의 반을 기부해가지고 뭐 재단을 만든다든가 또는 뭐 자기는 자기 자식한테 절대 사업 안 물려준다든가 그러니까 어떤 그 행태가 우리 과거의 재벌하고는 좀 다른 이런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도 강남 좌파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 결국 이제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남한 사회가 뭐 남남 갈등 이런 얘기 하는데 지금 두 개로 쪼개져 있잖아요. 그 선거 때 누구를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또 부부 간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지는 경우도 많고 여러분들도 아마 좀 경험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요새는 연애할 때도 정치적인 생각이 비슷한 사람끼리 연애를 해야지 그 다른 사람끼리 그 연애 사귀다가는 그것 때문에 갈라서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이거예요. 그만치 지금 상대방에 대해서는 아예 그냥 귀를 막고 눈을 감고 말을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아주 심각하죠. 그래서 제가 제3의 길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는 우리 한국의 보수는 진보를 향해서 이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파는 왼쪽을 향해서 이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좌파는 또 오른쪽을 향해서 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진보는 보수를 향해서 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딘가 중간에서 간격이 좁혀져야 돼요. 그래서 중도 좌파, 중도 우파 이 층이 두터워져야만 그래야만 남남 갈등이 해소가 되고 어딘가 그 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민주 정치가 아주 그 성숙해진 그 나라들 보면은요 그런 나라들이 여러 나라 있어요. 제가 제일 평소에 좀 부러워하는 나라가 독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독일은 선거에서 이렇게 뭐 어떤 특수 특정 정당이 절대 다수 지지를 못 받으니까 연립 정부를 많이 세우는데 연립 정부가 좌우 연립 정부예요. 좌파 정당하고 우파 정당이 연립 정부를 세워가지고 자기 정책을 서로 공유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부러운 일입니까? 근데 독일 정치가 굉장히 안정돼 있거든요. 그 반면에 지금 그 미국은 좌와 우의 그 간격이, 그러니까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의 그 간격이 또 공화당을 지지하는 미국 유권자들하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미국 유권자들의 간격이 점점 더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특히 트럼프 이후로 더 지금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미국이 전통적으로 어떤 외교 문제라든가 이런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공화 양당이 이렇게 그 정책 협조를 하는 그게 미국의 전통이었는데 그게 지금 전통이 지금 무너지고 있고 전혀 서로 타협을 안 하고 서로 적대시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최근에 뭐 미국 대법원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낙태 권리를 부정하는 이제 그런 저 결정을 했잖아요. 그 결정에 대해서 지금 미국이 완전히 두 개로 쪼개져 가지고 뭐 지금 또 이제 국민들 간에 대립이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그 미국 사회가 굉장히 걱정스럽다. 그런데 그렇게 된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의 불평등이 너무 커지고 있다 이거죠. 너무 불평등이 커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미국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미국의 그 워싱턴에 있는 소위 엘리트 정치인들에 대해서 이제 불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평등 문제, 평등 문제가 단순히 뭐 경제적인 불평등, 평등에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것이 이제 어떤 국민 통합을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어떤 정치적인 통합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그래서 좀 관심을 가졌다. 그래서 한국도 제3의 길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원래 제3의 길이라는 말이 나온 거는 영국이잖아요, 그죠? 영국의 토니 블레어 수상이 이제 그 노동당 출신인데 이 토니 블레어 수상이 야 우리 노동당이 그동안 노동자들의 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냥 진력을 다 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영국 경제가 점점 더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근데 경제가 잘 돼야만 노동자도 잘 되는 거지 경제가 잘 안 돌아가는데 노동자만 잘 될 수가 있냐? 뭔가 노동당이 변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뉴 레프트, 그러니까 신좌파라는 걸 이제 토니 블레어 수석이 주장을 하면서 노동당이 시장의 힘을 인정하고 시장의 힘을 이용해야 되겠다. 뭐 우리가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이뻐서 그런 게 아니고 워낙 그 생산력이 엄청난 체제가 자본주의 시장 경제니까 걔들을 인정해서 경제를 우선 살리고 거기서 나오는 세금을 가지고 노동자를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영국 노동당이 그 시장을 향해서 좀 접근하는 그게 제3의 길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출발점이 다르죠. 우리 한국의 보수가 이 평등이라고 하는 좌파의 가치를 향해서 좀 이동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좌파한테도 니네도 시장을 인정해라 이렇게 요구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책 이름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붙였고 그런데 이제 이 평등이란 문제, 불평등이란 문제는 뭐 얼른 생각하면 쉬운 것 같지만 생각을 하면 할수록 문제가 더 복잡하고 풀기가 더 힘든 것 같아요. 도대체 어디까지가 평등이고 어디까지가 불평등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류 역사상 완전히 평등한 시대가 언제 있었을까요? 구스키 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칼 막스가 그랬어요. 원시 공산 사회는 평등했다. 원시 공산 사회가 결국 수렵 시대잖아요. 사냥하고 물고기 낚아서 살던 시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혼자서 궁리를 해봤어요. 그럼 사냥하던 시대는 어떻게 돌아갔냐 이거예요. 그 어떤 시적 사회가 있는데 그 이제 사냥을 다 나가겠죠. 그러면 이제 사냥을 해가지고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회에 뭐 어른이 있어가지고 야 그거 사냥한 거 전부 다 내놔라. 그래서 똑같이 나눠요. 그러니까 어떤 남자는 체격이 좋고 힘이 세고 또 재주가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 사슴 한 마리를 잡아왔어요. 근데 어떤 남자는 사슴을 못 잡고 토끼 한 마리 잡아왔어요. 근데 그걸 똑같이 나누라 그러면 사슴 잡아온 사람 불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불만이 점점 생기니까 결국 그 원시 공산 사회가 오랫동안 지속되지를 못하고 그 나중에 이제 농경 사회로 넘어가고 뭐 쭉 넘어가면서 이제 공유 재산 제도가 없어지고 사유 재산 제도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불평등이 생긴 기원은 사유 재산이다. 이렇게 갈파한 사람이 루소거든요. 루소가 인간 불평등 기원론에서 사유 재산이야말로 인간 불평등의 기원이다. 그러면 사유 재산 없애야 되겠네?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유재산 제도는 지속 가능하지가 않아요. 왜? 인간의 본성하고 너무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회과학을 할 때, 특히 경제학을 할 때는 인간의 본성이 뭐냐에 대해서 깊은 그 인문학적인 통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경제라는 게 결국 뭡니까? 그 물질을 생산하고 분배하는 게 경제인데, 그러면 그 물질에 대해서 인간이 욕심이 있냐 없냐, 이거를 인간의 본성을 꿰뚫어 봐야 되잖아요. 근데 사유재산 제도라는 거는 물질에 대한 인간의 욕망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공유재산 제도는 인정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유재산 제도가 생겼고, 지금까지 사유재산 제도가 그 옛날 공산주의, 뭐 소련이라든가 또는 모택동치하의 중국이라든가 지금 북한이라든가, 북한은 아직 사유재산 인정 안 하잖아요. 그런 몇몇 나라 빼놓고는 사유재산 제도가 그 기본적인 제도가 된 이유가 인간의 본성하고 너무 이게 조화를 이룬다 이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을 인정해야만 그 체제가 번성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경제학 하신 분들 뭐 계시고 그럴 텐데, 이제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을 써가지고 그 자본주의 체제에 대해서 이제 그 잘 분석을 했는데, 그리고 국부론의 그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사유재산을 철저하게 인정을 해라. 둘째는 사유재산을 가지고 마음대로 돈을 벌 수 있게 하는 자유를 줘야 된다. 그 두 가지가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담 스미스가 살던 시대는 어떤 시대냐, 그 영국이 어떤 시대냐 그러면은 이제 국왕과 뭐 귀족과 성직자들이 특권 계급이잖아요. 특권 계급들이 모든 그 이 생산물을 다 독점하고 이제 평민들이 생산한 것을 다 뺏어가고 이런 시대인데, 그때 이제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소위 말하는 부르주아지 계급, 그죠? 부르주아지 계급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 부르주아지 계급들이 이제 요구한 게 특권 계급이 가지고 있는 저 모든 권한을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가 자유롭게 그 영리 활동을 하는 걸 자꾸 못하게 하는 규제가 많은데 그거 다 없어,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 그럼 우리가 그야말로 국부를 축적을 할 수 있다. 생산을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담 스미스가 그런 시대적인 그 배경하에서 이제 국부론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요새 우리가 아담 스미스 그러면은 여러분 어떤 말을 제일 많이 씁니까? 자유방임이라는 말 제일 많이 쓰죠. 아담 스미스는 자유방임을 주장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아담 스미스는 자유방임이다 하는 그 등식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아주 정확한 건 아니에요. 많이 왜곡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나를 그냥 자유롭게 놔둬라 하는 사람들이 아담 스미스의 자유방임을 자꾸 얘기하는데, 그건 좀 우리가 깊이 있게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하튼간에 아담 스미스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이익을 추구하게 하면 그 세상이 어떻게 될 건데,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모든 사람이 자기 이기심을 충족하기 위해서만 행위를 한다면은 그 세상이 좋은 세상이 되기보다는 좀 문제가 많은 세상 될 것 같지가 않아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 이익을 침해하고, 예를 들어서 그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는 돈 많이 벌려고 뭐 소비자들을 속인다든가, 또는 서로 담합을 해가지고 뭐 가격을 올린다든가,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아담 스미스도 그런 걸 다 알았어요. 그래서 자유를 주장했지만 아담 스미스가 이제 그 인간의 욕망을 인정을 한다 나는. 그러나 인간의 욕망을 어떤 범위 내에서 다스릴 필요가 있다. 그 다스리는 건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 이거예요. 그 아담 스미스가 꼽은 게 종교와 윤리와 법입니다. 종교, 윤리, 법. 그러니까 그 시대는 그 기독교가 그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을 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그 정신에 의하면은 인간의 욕망을,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온갖 짓을 다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사회 전체를 위해서 자기 욕망을 다스릴 필요가 있다. 이제 하는 게 그게 기독교 그 가르침에 나와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윤리라는 건 뭐냐 그러면은 사람한테는 양심이 있다 이거죠. 아담 스미스가 볼 때, 야, 내가 지금 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뭔가 남을 속이고 싶은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 하는 그런 양심의 소리가 사람 저 마음속에 들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양심의 소리에 항상 귀를 기울여야 된다. 그래서 그걸 얘기했고, 그 다음에 셋째는 이제 법입니다. 그 법은 아무리 종교심이 깊고 양심이 두터운 사람이라 그래도 정작 자기 이익이 목전에 벌어지면은 그러면 이익의 유혹에 넘어가기 쉽다 이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불완전하다는 걸 인정한 거예요. 그 아담 스미스는 인간이 불완전한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법으로 그걸 정말 나쁜 짓 하는 사람은 법으로 처벌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세 가지 안전 장치를 마련하고 그 안전 장치를 가지고 이제 마음대로 그 사유 재산을 인정하고 사유 재산을 가지고 돈을 벌 수 있게 해라. 그러면 자기 돈만 버는 게 아니고 사회 전체에 다 이익이 될 것이다. 그게 이제 아담 스미스의 그 핵심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빵 장수가 빵을 만드는데 그 사람이 빵을 먹어서 배를 채우는 사람들을 위해서 빵을 만드느냐? 아니다 이거죠. 자기 돈 벌려고 빵을 만들었는데 근데 그 빵을 배고픈 사람이 먹고는 배고픔을 면했다. 그러니까 빵 장수는 돈을 벌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배고픈 사람을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그 경제가 돌아가는 이치다.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했는데 이제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불평등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체제 하에서 자유롭게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 불평등이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칼막스가 나오고 공산주의가 나온 거 아니에요, 그죠? 공산주의가 나왔는데 칼막스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칼막스야말로 자본주의가 얼마나 생산적이고 창조적인가를 누구보다도 더 정확하게 파악한 사람이에요. 칼막스가 1848년에 공산당 선언을 했는데 거기에 쓴 거를 제가 조금만 인용을 할게요. 부르주아는 100년도 채 못 되는 계급 지배 동안에 과거의 모든 세대가 만들어낸 것을 다 합친 것보다도 더 많고 더 거대한 생산력을 만들어내었다. 100년 동안에 과거 수천 년 동안 인류가 못한 거대한 생산력을 만들어낸 게 부르주아다. 부르주아가 이게 자본주의 주역 아니에요. 칼막스가 그걸 아주 정확하게 꿰뚫어 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세계화라는 게 뭐 요사이 새로 등장한 현상 같지만 칼막스가 이미 그걸 꿰뚫어 봤어요. 또 뭐라 그랬냐 그러면 자기 생산물의 판로를 끝없이 넓히고자 하는 욕구는 부르주아로 하여금 지상에 이 세상의 모든 곳을 뛰어다니게 했다. 부르주아주는 세계 시장을 이용하여 생산과 소비를 범세계적인 것으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세계화를 이미 그때 꿰뚫어 본 사람이 칼막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어 본 사람이 칼막스인데 그럼 이 사람이 왜 자본주의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냐 그러면 결국 이 사람은 자본주의야말로 그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을 너무 착취한다. 이제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우리가 사는 사회가 자본주의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본주의가 과연 지금 우리 이 세태가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건지 아니면은 노동자들의 삶도 좋아진 건지 이게 우리 핵심적인 질문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칼막스가 살던 시대에 노동자들은 이제 공장 노동자잖아요, 그죠? 막 공장이 생기니까 이제 농촌에 있던 사람들, 그다음에 도시에서 빈곤하게 살던 사람들이 다 공장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무슨 뭐 노동자를 보호하는 그런 제도가 없으니까 뭐 어린애들까지 데려다가 막 밤 늦게까지 일을 시키고, 그다음에 또 뭐 나이 어린 여자들을 또 데려다가 또 밤 늦게까지 과로를 시키고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칼막스가 그런 현상을 보고 분노해가지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또 그런 사상을 개발을 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게 그렇지 않다. 노동자들의 삶이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좋아졌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또 이제 그 연구들이 많이 나온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본주의 하에서 노동자들의 삶이 그러면 계속해서 비참한 지경에 머물렀느냐 아니면 더 좋아졌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좋아졌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우리가 봐도 그렇잖아요. 많이 좋아졌죠. 예를 들어 우리 한국이 이제 경제 개발을 본격적으로 한 게 1960년대 들어와서 시작을 했는데 그때 한국 노동자들의 생활하고 지금 노동자들의 생활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의식주 모든 면에서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거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근데 다만 이제 상대적으로 누가 더 좋아졌느냐? 절대적인 빈곤은 면했지만 상대적인 빈곤이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누가 더 좋아졌느냐?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이제 또 대답이 복잡해지는 거죠, 그죠? 이만한 그 파이가 있는데 그걸 누가 더 많이 가져갔느냐? 이제 뭐 이런 질문을 이제 할 수가 있고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그 논의되는 불평등은 대부분 다 상대적인 불평등을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도대체 이 상대적인 불평등이 존재하는 건 사실인데 그러면 상대적인 불평등이 다 나쁜 거냐? 자, 여러분 요새 그 이제 인사청문회 할 때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자녀 교육이죠. 인사청문회 할 때 그 단골 메뉴가 그동안 쭉 변했어요. 한 10년 전 정도 전에는 인사청문회 단골 메뉴가 군대를 갔다 왔느냐 안 갔다 왔느냐 본인이 그 다음에는 또 위장 전입을 했냐 안 했냐. 근데 요사이는 자녀를 교육을 학교에 보내고 취직을 시키는데 공정하게 했냐 안 했냐. 이게 이제 단골 메뉴가 됐잖아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고민을 하다가 제 결론이 그겁니다. 불평등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 역사와 더불어 생긴 거고 상대적인 불평등을 없앤다는 거는 그게 바람직하지도 않고 예를 들어서 또 가능하지도 않다. 그러면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불평등이 나온 거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다만 불공정한 경쟁의 결과로 나타난 불공정은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그 문제시해야 되고 그거는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제가 이제 그런 결론을 낸 거예요. 공정한 불평등에도 두 가지가 있다 이거죠. 공정한 불평등이 있고 불공정한 불평등이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결론을 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부모 찬스 얘기하잖아요. 이제 부모 찬스를 이용해 가지고 뭐 이렇게 좋은 스펙을 많이 만들고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또 좋은 직장 들어간 사람들을 보면서 이제 그렇게 못한 학부모들이 좌절하고 뭐 심지어는 분노까지 하겠죠, 그죠? 그럼 이 부모 찬스라는 게 이게 어디까지가 부모 찬스냐 이거냐? 자, 여러분 같은 부모를 둔 형제들이 여러 명 있어요. 그러면 같은 부모를 뒀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부모 찬스잖아요. 그 형제들이 다 달라요. 그리고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보면은 형제들끼리 다 불평등해요. 잘 사는 형제가 있고 좀 그렇지 못한 형제가 있고 똑같은 형제인데 머리가 더 좋은 그 형제가 있고 머리가 약간 그보다 못한 형제가 나올 수도 있고 또 어떤 형제는 성품이 좋은 부지런한 성품을 타고날 수도 있고 또 어떤 형제는 좀 깨어르고 놀기 좋아하는 성품 나타나고 이게 부모가 똑같은 DNA를 불려주는데도 그런 차이가 생기거든요. 이 불평등을 그럼 여러분 이걸 우리가 문제시해야 됩니까? 이거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부모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불평등이 생긴다 이건데 이제 그런 얘기 하다 보면 이제 교육의 문제로 들어가잖아요. 이게 다 교육의 문제니까. 그래서 평등 가치를 엄청나게 존중하는 사람들은 이제 교육에까지도 평등을 도입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육 평등화, 학교 평준화 정책을 썼잖아요.
그 학교 평준화 정책을 왜 썼습니까, 여러분? 제일 그걸 처음에 쓰게 된 동기는 입시로부터 해방시키자는 거거든요. 애들을 입시 전쟁으로부터 해방시켜서 정상적인 교육을 시키자. 그게 그 취지예요. 그래서 학교를 또 다 평준화, 입시를 아예 없애버린 거죠. 고등학교까지는. 그리고 대학 입시는 놔둔 거예요. 대학 입시까지도 없애려고 뭐 아마 그런 마음까지는 먹었을 건데 그것까지는 이제 야 그래도 대학은 그 나라의 인재를 교육시키는 곳인데 대학까지 입시 없애고 평준화 만들어 놓으면 이게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을 거다. 뭐 하는 그런 생각을 당연히 했겠죠. 그래서 대학 입시는 그냥 뒀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러면 과연 초중 고등학교 학생들이 입시 전쟁으로부터 해방됐냐 이거예요. 과외 수업이 없어졌느냐 이거예요. 아니죠. 옛날보다 더 심해졌으면 더 심해졌지. 그렇지 않아요. 모든 자녀들이 유치원 때부터 이제 꼴대가 뭐냐 그러면 저 대학 입시라고 하는 꼴대가 저 멀리 있어요. 그 꼴대를 향해서 모든 몇십만 명의 그 자녀들이 전부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선이 없어요. 입시가 있을 때는 중학교 입시 거기 예선이잖아요. 대학교 가는 고등학교 입시가 2차 예선이잖아요. 그 우선 예선에서 걸러내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3차 이제 대학 입시로 들어가는데 그래서 예선을 거치면서 나는 공부에 너무 취미가 없어. 나는 그냥 공부보다는 다른 거 하고 싶어.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알잖아요. 자기 자신을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데 지금 예선이 없으니까 모든 사람이 다 본선을 향해서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림픽으로 따지면 축구 월드컵을 하는데 예선이 없으니까 세계 모든 나라들이 다 그 본선에 나가려고 전부 그냥 1년 360일 연습을 하는 거예요. 축구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학교가 평준화되니까 애들이 다 학력이 다르고 또 공부를 좋아하느냐 뭐 좀 싫어하느냐가 다 다른데 그런 다른 애들을 전부 같이 모아놓고 똑같은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게 공정한 겁니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불공정한 거예요. 공정한 교육은 예를 들어서 국민학교다, 중학교다 그러면 공부 잘하는 애들은 지가 알아서 해요. 공부 좀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애들, 못 쫓아오는 애들, 걔들의 올려주는데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해야 돼요. 그게 제대로 된 교육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지금 똑같이 모아놓으니까 중간에다가 맞춰가지고 수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애들은 별로 배울 게 없고 밑에 애들은 못 따라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애들은 학교에서 별로 배울 게 없으니까 어디로 갑니까? 학원으로 가죠. 학원에 가면 학교에서 안 가르치는 것 더 잘 가르쳐 주니까. 그리고 저 밑에 있는 애들 또 못 따라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교육이 불공정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평등하게 하면은 잘 될 거다 하는 착한 의지를 가지고 학교 평준화를 했는데 결과가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가해 수업을 금지해. 옛날에 가해 수업 금지했었잖아요. 그러다 그게 위헌 판결이 나가지고 못하게 됐잖아요. 그리고 가해 수업을 어떻게 금지합니까? 금지할 수가 없죠. 제가 한참 된 얘기인데 한번 평양에 간 적이 있어요. 평양에 모란봉 중학교를 또 보여주더라고요. 우리 갔다고. 그래서 이제 복도에 들어갔는데 그때가 언젠가면은 그 효선 미선양 미국 탱커에 치여서 교통사고, 내가 또 교통사고라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게 무슨 교통사고냐 하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여튼 그때입니다. 그래서 복도에 들어가니까 그냥 그 효선 미선양 그 사진을 딱 붙여놨어요. 붙여놓고 반미주의적인 구호가 복도에 가득 찼어요. 중학교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제 귀에 이 영어를 이렇게 막 그 학생들이 따라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고 이렇게 들어가 봤더니 영어 시간에 학생들이 영어를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도의 풍경과 교실의 풍경이 완전히 반대인 거예요. 그리고 복도에 이렇게 뭐가 붙어 있어요. 그 교실 옆에. 그래서 이게 뭔가 봤더니 그 반에 석차를 1등부터 저 꼴등까지 석차를 딱 붙여놨어요. 우리나라 지금 석차 잘 안 매기잖아요.
비교육적이라고, 경쟁을 너무 많이 시킨다고. 근데 평등을 지상의 가치로 하는 북한의 그 모란봉 중학교의 교실 복도에 석차가 붙어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우리가 듣던 거하고는 다르구나. 제가 그런 걸 느꼈는데, 여하튼 제가 이 사례를 드는 이유는 우리가 평등에 대해서 생각할 때 과연 어떠한 불평등을 우리가 없애기 위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냐. 모든 불평등을 다 없앤다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다. 왜냐하면은 사람이 다 다르기 때문에 불평등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거는 불평등 자체를 없애는 게 아니고, 사람이 다 다르면 그 다른 대로 그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공부 잘하고 뭐 잘 나가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이런 인생의 경로는 성공이고 나머지는 이게 실패다 하는 그런 그 획일적인 그 가치관, 굉장히 단세포적인 가치관,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 교육에 문제들이 저는 많이 생긴다고 보거든요. 그게 아니고 공부에 취미가 없는 사람은 다른 길로 가가지고도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만들어줘야, 그래야 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맨날 그저 대학 입시 어떻게 바꿀 거냐, 뭐 정시를 늘릴 거냐, 뭐 수능을 늘릴 거냐, 무슨 뭐 입학 사정관제를 도입했는데도 불구하고 해보니까 또 입학 사정관 그 면접 잘 보려고 또 학원 다니고, 논술을 도입했더니 또 논술을 잘 쓰려고 학원 다니고, 이게 해결책이 안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랑 관련해 가지고 불평등 문제를 하나 제가 제기를 하겠는데, 우리 사회는 그 소위 차별이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남녀 간의 차별은 가장 대표적인 거지만, 학력에 따른 차별, 또 무슨 직장에 따른 차별, 이 차별이 굉장히 폭이 너무 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폭이 너무 크니까 그 차별하는 그 스펙트럼에서 가장 위에 있는 그 인생을 살기 위해서 너무 경쟁이 심해져 버리는 거예요. 제가 스위스에 제 친한 친구가 옛날에 이민을 가서 살아요. 그래서 이제 가끔 내가 뭐 스위스 갈 때도 있고 얘기를 듣는데, 걔가 그래요. 스위스는 대학을 가려고 굳이 안 그런다. 왜냐하면 나는 공부에 별 취미가 없어. 그러면 대학을 왜 가냐? 공부에 별 취미가 없는데 안 간다는 거예요. 근데 사회에 나와서 사는 걸 보면은 대학 졸업생이나 대학을 안 간 졸업생이나 그 인생의 뭐 레벨이라 그럴까? 계층이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난다는 거예요. 보수도 우리나라처럼 차이가 안 나고, 사회에서 대접해 주는 것도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고, 그냥 자기 만족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게 스위스만 그런 게 아니고 유럽 나라들이 많이 그래요. 독일도 그렇잖아요, 그죠? 독일이야 물론 뭐 그 어릴 때 국가에서 넌 대학 가지 마라 이렇게 결정해 주지만, 우리나라 같으면 그걸 아마 당장 그 헌법 위반 소송 나가지고 위헌 소송 날 것 같은데, 근데 여하튼간에 우리 사회는 지금 그런 다양한 가치관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거는 학생들의 문제가 아니고 학부모들의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 모두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그 너무나도 차별적인 불평등이 많이 존재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경쟁이 너무 심해지고 또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불평등을 없앤다고 하는 것이 무슨 칼 막스처럼 자본주의를 없애야 된다, 그걸로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그리고 무슨 복지를 더 많이 줘 가지고 그것만으로도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물론 복지는 당연히 필요하죠. 이 복지에 대해서도 여러분, 그 보수는 일반적으로 좀 그런 생각을 해요. 복지를 늘린다 그러면은 무슨 복지를 늘려?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지는 거지 왜 국가가 왜 책임을 져야 돼? 보수는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런가 하면은 보수에 속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노력해가지고 나는 이만치 성공했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지를 많이 제공해 주면은 그 의존심이 생기고 자립심이 없어지고 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국가에 의존하는 삶을 살게 하느냐? 그게 진정으로 그 사람을 위하는 거냐? 그 사람 홀로 쓰게 내버려도 그게 그 사람을 오히려 더 정말 위하는 거야. 이런 얘기들을 해요. 하는데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우선 노동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도 많고, 그죠? 뭐 여러 가지 신체적인 그 불편함 때문이라든가 뭐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든가 뭐 질병에 걸렸다든가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또 나이가 너무 들어서 그렇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국가가 도와줘야죠. 우리 사회가 공동체 사회이기 때문에 당연히 도와줘야죠. 그리고 또 그 노동을 잘 하다가도 갑자기 무슨 경제가 안 좋아져 외환 위기를 당했다 한국이. 그래서 실직을 당했다. 그 자기 책임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 다시 직장을 얻고 다시 그 원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국가가 도와줘야죠. 그래서 복지에 대해서는 보수도 좀 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수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만 좌파는 국민의 인생을 국가가 책임지겠다 하는 지키지도 못할 말을 해가지고 국민들을 현혹시키지 말라 이거예요. 어떻게 국민의 삶을 국가가 책임집니까? 국민 각자가 자기 삶을 책임지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어떤 그 복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뭔가 제3의 길을 갈 필요가 있다. 이제 이런 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이런 또 얘기도 했죠. 우리 한국이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1998년에 김대중 대통령이 들었을 때까지는 거의 50년 동안 계속 보수 정부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처음으로 이제 소위 뭐 진보 또는 뭐 좌파라고 하는 이제 그쪽에서 대통령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이제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세 사람의 대통령이 소위 진보 좌파 쪽에서 나왔는데 그러면 지금 한국의 복지에 이제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게 뭐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험, 뭐 실업보험 이런 거잖아요. 4대 보험이잖아요. 근데 이 4대 보험이 전부 우리 보수 정권 때 시작한 거다 이거예요. 박정희 정부 때 건강보험하고 산업재해하고 그다음에 국민연금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 국민을 상대로 완전한 형태로는 아니지만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쭉 정권이 내려오면서 계속 이제 확대되고 해서 이제 오늘날의 모습을 갖춘 거죠. 그러니까 보수가 이런 성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 복지를 좀 더 늘리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냥 국민들이 볼 때는 꼭 반대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고 있느냐. 보수의 역사를 좀 제대로 알아라.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왜 지금까지 여러분 번성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왜 한때는 여러분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지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어요. 소련, 중국, 뭐 북한, 휴바, 그다음에 인도 같은 나라는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였지만 그러나 경제적으로는 그게 사회주의, 공산주의 비슷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구를 놓고 보면 지구의 거의 절반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였어요. 근데 지금 다 사라지고 없잖아요. 소련도 하여튼 시장 경제를 채택을 했고 중국도 시장 경제 채택했고 지금 유일하게 남아 있는 소위 말하는 사유자산 제도를 인정 안 하는 나라는 북한, 쿠바도 지금 좀 변하고 있거든요. 카스트로가 사망한 이후에 북한이 유일한 나라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제도라는 것도 이게 인간이 진화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인간이 가장 마지막까지 이렇게 살아남아서 세상을 지배하게 된 거는 인간이 그 환경에 대해서 잘 적응하기 때문이잖아요. 그게 이제 그 진화론의 핵심이잖아요. 그죠? 적자 생존. 그런데 제도도 마찬가지죠. 자꾸 여건이 변화하면 제도가 변해야 돼요. 그래야 제도가 살아남는데 공산주의는
변화를 못해요. 너무나도 도구마에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만 옳다. 그래서 열린 마음이 없기 때문에 변화를 못해요. 근데 자본주의는 굉장히 플렉서블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한 200년 전에 사람들이 지금 자본주의를 보면은 아니 이게 무슨 자본주의야, 이게 공산주의지. 세금을 뭐 거의 20% 30%씩 국가가 세금을 걷어가고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복지를 하고 그 당시 같으면 이건 생각도 못할 일이에요. 미국에서 그 20세기 초 이럴 때 그 연방 소득세, 그죠? 연방 소득세를 처음 도입하려고 했을 때 그 미국의 우파들이 연방 소득세 도입하는 주장하는 사람들 보고 전부 공산주의자라 그랬어요. 세금 뺏어간다고. 왜 내 벌은 돈을, 내 사유재산을 국가가 왜 뺏어가느냐? 공산주의다. 근데 지금 그런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계속 변해요. 근데 이제 그 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로부터 어떤 위협이 있으니까 내가 이거 변하지 않으면 내 자신을 못 지키겠다. 이제 그래서 변하는 면도 있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책에도 썼는데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창조하는 능력은 없다. 그러나 존재 이유가 뭔가 하면은 자본주의로 하여금 정신 차리게 하고 자본주의로 하여금 현상 유지에 머물지 않고 계속해서 진화하게 만드는 자극을 주는 그런 소금의 역할을 한다. 제가 그런 표현도 썼는데 저는 지금도 그걸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나 됐죠? 네. 그래서 결론을 제가 좀 두서없이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아까 제가 조금 이제 언급을 했는데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불평등 문제에 대해서 하여튼 우리의 그 사회를 최대한 공정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존재하는 불평등에 대해서는 아마 국민들의 저항이 그렇게 심하지 않을 거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공정하다는 것이 저는 두 가지 큰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기회를 똑같이 주는 거고 그 다음에는 경제하는 과정을 공정하게 하는 거고 반칙하거나 이 룰을 지키는 그 불공정한 경쟁을 철저하게 막고 그 다음에 기회를 가능한 한 준다 이겁니다. 근데 이제 기회를 준다는 게 이게 말은 참 쉬운데 이걸 현실에다가 대입을 해보면은 이게 또 그렇게 복잡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기회가 똑같지가 않잖아요. 그죠? 부모 찬스라는 게 그게 기회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거를 물론 이제 수정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뭐 흑수저 무슨 이제 이런 수저 계급도 있는데 이제 소위 장학금 제도라고 하는 게 이제 그 한 예죠, 그죠? 하여튼 재능은 있지만 집이 가난해서 공부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그 자녀들로 하여금 공부할 기회는 주자. 하여튼 학교라는 게 교육이라는 게 제일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기회의 출발점이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책에 이런 걸 썼어요. 그 장학금 제도를 좀 더 체계적으로 만들어 볼 수 없을까?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집은 어려운데 정말 재능이 있는 어린 아동들을 그러니까 유치원 단계부터 전국적으로 뽑자 이거예요. 뭐 지자체에서 해도 좋고 그 마을에 그런 애들이 있으면은 그런 애들 다 뽑아가지고 그래서 아예 유치원 때부터 정부에서 그냥 교육을 책임지게 하자 교육을. 그리고 유치원은 지금 그 사립 유치원이 많은데 유치원을 전부 다 이렇게 국가가 공공 유치원을 많이 만들어서 아주 퀄리티 있는 그런 유치원을 많이 만들어서 그런 애들 교육시키고 그 다음에 걔가 계속 교육 성과가 좋으면은 그다음 초등학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계속 아주 시스템을 만들자요 시스템을. 제가 그런 생각까지 해봤어요.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래서 하여튼 최소한도 집이 어려워서 좋은 교육을 받지 못하는 일은 없도록 하자. 물론 의무 교육이라는 게 그래서 생긴 제도인데
지금 이제 그 교육의 질에서 너무 큰 차이가 나니까 이제 그런 어떤 질적인 차이를 없애주는 방법이 좀 있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사회에 나와서 이제 경쟁을 하는데 그 뭐 처음에 채용할 때, 그 다음에 또 직장에서 뭐 평가할 때, 뭐 승진할 때, 이럴 때 이제 모든 그 단계에서 공정하게 해야죠. 공정하게. 그 우리가 항상 부딪히는 문제가 그거 아니에요. 야, 과연 공정한가 이게? 내가 이번에 승진해서 누락이 됐는데 이게 공정한가 안 한가? 공정하다가 그러면 그걸 어느 정도 받아들여요. 물론 뭐 그래도 굉장히 자기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면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게 아니고 야, 이거 너무 내가 봐도 너무 명백하게 불공정하잖아. 무슨 뭐 학연, 무슨 지연, 혈연, 뭐 네트워크 뭐 이런 게 작용했다 그러면은 그거 못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근데 그 국가가 무슨 나서 가지고 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결국 우리 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이제 그 생각이 그렇게 바뀌어야죠. 그러니까 선진국이 될수록 그런 경쟁이 공정하잖아요. 경쟁이. 우리 사회도 많이 공정해졌죠. 옛날엔 여러분 그 집안에서 한 사람이 출세하면은요, 그 집안의 그 일가 친척들 취직을 그 사람이 다 시킨다 그랬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 출세한 사람이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이 공정하지 않은 거야.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은 그 문중에서 아예 탄핵을 받아요. 저 문중도 챙기지 않는 아주 고약한 사람이라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한때. 근데 뭐 지금은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런 경쟁의 공정성. 그래서 기회를 똑같이 누리게 하고, 그다음에 경쟁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고, 거기서 이제 어떤 결과적으로 불평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건 우리가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고, 또 그런 불평등은 바람직하기도 하죠. 그래서 내가 왜 저 사람보다 못할까? 내가 좀 더 노력해야 되겠네? 이게 그 개인이 발전하는 원동력 아닐까요? 남과 비교하면서 난 저 사람보다 못해도 좋아. 난 그냥 현재 생활이 행복해. 뭐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대로 또 그렇게 살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예, 저 짧은 시간에 제가 여러 가지 얘기하다 보니까 좀 두수가 없었는데, 여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상으로 제2회 대세대담 포럼 강연 시간을 마쳤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강연 해주신 이경태 원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연은 끝났지만 잠시 1분 뒤에 바로 공개 토론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접속해 주신 대전시, 세종시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댓글창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공개 토론 때에 저희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무대 세팅을 잠깐 1분 정도만 세팅한 다음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은 화장실만 간단히 갔다 오시고 다시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영사를 하시면서 원장님이 선물 같은 만남이라고 하셨는데, 거의 이경태 원장님 귀한 자리 자체도 저희들한테는 선물 같은 만남이라고 좀 할 수도 있겠지만, 1시간 동안 저희들한테 강의한 내용들이 소위 진보적 가치와 보수적 가치의 만남의 어떤 제3의 길을 쭉 소개를 해주셨고, 아까 이제 마지막에 불공정한 평등이랄지 이런 개념들을 저희 너무 좀 피부에 와닿게 제1지대간, 제2지대간, 제3지대의 어떤 한국 사회 문제 또는 자본주의 사회가 겪고 나가거나 해결해 나가야 될 그런 새로운 어떤 대안들의 모습들을 좀 구체적으로 발견할 수 있게 해준 아주 소중한
그야말로 만남이었고 강연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오늘 포럼의 열린 토론회에 진행을 맡은 대전세종연구원 부원장 박노동입니다. 오늘 포럼에 참석하신 온라인과 오프라인 참석자 중에서 혹시 이경태 원장님이 강연 내용 중에서 질문이 있으시거나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저희들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온라인으로도 다수가 좀 참여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온라인 줌으로는 댓글창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취합해서 원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을 취합하는 동안 오늘 특별히 저희 연구원 잠깐 소개를 하는 김기희 수석연구위원이 나오셨고요. 그리고 강영주 미래기획실장께서 나오셨습니다. 이따 플로어에서도 의견을 한번 듣거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모아지는 동안 우선 김기 수석연구위원님께서 질문도 좋고 좀 의견도 좋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장통계연구실 김기희입니다. 예, 강연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저는 경제학을 전공했는데요. 이 경제학의 목표가 효율과 형평인데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분배 친화적 시장 경제 굉장히 관심 있고 내용이 좋았습니다. 저는 많이 공부가 됐고요. 근데 이제 두 가지 조금 이제 질문을 드릴까 하는데요. 하나는 이제 저는 늘 경제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효율과 형평, 그래서 형평이라는 말을 많이 이제 익숙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 평등이라는 개념하고 약간 저는 개념적 차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평등으로 가는 제3의 길에서 평등이라는 말을 조금 형평하고 어떤 다른 개념에서 쓰셨는지 아니면 똑같은 개념으로 쓰셨는지 간략하게 좀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정당들이 좌파 우파로 갈라지긴 했지만 간극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저는 중도 우파 중도 좌파 정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 지난 정부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중도 좌파였다고 생각되고요. 이번 정부는 좀 기업 친화적인 관점에서 이제 중도 우파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중도 우파 측면의 기업 친화적인 그런 정책을 이번 정부에서는 추진한다고 하는데 그런 거를 염두에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서울 시내에서는 이제 대규모로 노동계에서 집단적인 어떤 투쟁을 예고하고 막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 자발적인 기부 문화랄까 라든가 아니면 이 대화와 타협, 그러니까 가진 자가 내놓는 이 자발적 기부 문화가 우리는 좀 미성숙된 것 같기도 하고 또 이 대화와 타협 문화도 이렇게 성숙되지 않은 것 같기도 한데 그러면 이번 정부에서 좀 노동계의 어떤 우려라고 할까 이런 걸 좀 현실적으로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생각은 어떤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 질문을 좀 해주셨는데 일단 강영주 실장도 의견을 좀 주시고 난 뒤에 모아서 좀 대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율과 형평의 문제와 현재 중도우파 기업 친화적인 정책이 일부의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해법이 있을지 그런 부분들을 좀 질문해 주셨고요. 원장님 한 분의 정 토론을 더 듣고서 이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강연의 내용 중에 이제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앤서니 기든스가 제3의 길이라고 하는 이론을 주창하고 나서 토니 블레어가 저것을 정책으로 이제 도입을 했을 때는 아까 강연해 주신 내용과 같이 좌파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더 효율을 조금 더 높여서 파이를 키워서 전체의
효용을 더 높일 것인가 하는 입장에서 정책들을 고민했고, 실제 정책을 보면 조금 더 작은 정부, 그다음에 복지 혜택을 조금 축소해 가고 이런 쪽으로 이제 정책들이 집행되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원장님께 저희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 그 당시에는 그 좌파 정권에 가서 조금 더 그 시장 중심의 어떤 경제 시스템을 고민을 했다고 하면, 방금 전에 토론자께서도 이제 질문이 좀 유사하긴 합니다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중도 우파에 가까운 형태의 지금 정부가 들어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중도 우파의 정권에서 바라본 제3의 길은 아까 말씀해 주신 토니 블레어의 그 제3의 길하고는 조금 다른 방향을 가져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이제 이건 개인적인 질문이 되겠습니다. 저는 경영학을 전공을 했고 경제학을 또 전공을 했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저희가 경영학을 배울 때는 뭐 거의 주입식으로 그 보수적인 사상들을 그 주입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형평이나 공정, 분배 이런 것보다는 효율, 어떻게 하면 파이를 더 키울 것인가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저 자신을 볼 때 나는 보수주의자야,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보수와 진보를 구분하는 기준이 저희가 생각하는 보수와 진보의 기준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뭐 대미 관계, 북한과의 관계, 그 다음에 이제 시장에 대한 생각, 뭐 이런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보수와 진보를 나누는 것 같은데, 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보수와 진보의 기준은 어떻게 좀 차이가 있으신지 그 부분 여쭙고 싶습니다. 원장님, 그 효율과 형평과 관련돼 있는 그 형평과 평등 이 부분을 뭐 아까 좀 일부 그 강의 중에는 말씀을 좀 하시긴 했습니다만, 그 부분을 해주시고, 현재 중도 우파의 성격인 대한민국 정부에서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경제 관련돼 있는 문제들을 그 말씀하신 대 제3의 길이라고 하는 그 차원에서 어떻게 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뭐 비책이랄 지형이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뭐 간단히 말해서 보수와 진보의 명확한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복잡하다. 이분이 원장님이 생각하는 보수와 진보의 기준이 어떤 것인지 이 부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분 토론 감사하고요. 형평과 평등 이걸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되죠? 형평은 이퀴티고 평등은 이퀄리티인가요? 그렇게 되나요? 네. 그래서 제가 뭐 엄밀하게 올바른 대답을 드릴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퀴티, 영어로 이퀴티, 그러면 이제 efficiency and equity. 그러니까 경제학에서 그런 말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퀴티는 아마 이제 그 경제학에서 얘기할 때 어떤 그 분배적인 평등이라고 그럴까요? 좀 그런 그걸 강조하는 것 같고, 제가 확신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평등 그러면은 이건 좀 더 범위가 넓은 개념이 아닌가. 그러니까 평등이라 그러면 경제적인 평등만 있는 게 아니고, 원래 평등의 시작은 정치적인 평등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 자유주의 사상이 처음 대두하면서 그 당시 사회가 신분 사회였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특권층과 이제 평민, 뭐 노예. 그러면서 자유주의 사상이 대두하면서 이제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만민은 평등하다 했을 때 그 평등은 그런 신분적인 차별이 없는
그 평등을 얘기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평등이 시작이 됐고, 그래서 적어도 신분적으로는 차별이 없어졌죠. 뭐 무슨 요새 세상에 뭐 노예니 무슨 뭐 천민이니 그 적어도 그 제도적으로는 없어졌잖아요. 제도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형식적인 정치적인 그 불평등은 없어졌는데, 그러면 현실적으로도 과연 어느 정도 완전하게 없어졌냐? 이제 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겠죠.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불평등이 아직도 남아 있다. 그 예를 들어 정치적인 평등 그러면은 뭐 누구나 모든 국민이 누구나 한 표씩 선거 때 행사를 하지만, 그러나 정치의 세계에서 정치적인 영향력에서 그러면 과연 평등하냐? 뭐 또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사회적인 평등이 있잖아요. 뭐 남녀 평등, 아주 대표적인 평등인데, 이 남녀 평등은 사회적인 평등에 비해서는 훨씬 더 그 진행 속도가 느리죠. 그리고 아직까지도 남녀 불평등이 뭐 제도적으로는 명시적으로는 없을지 몰라도 실질적으로는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 뭐 선진국에서조차도 남녀 불평등이 많이 남아 있다. 남성 우위 사회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우리 한국은 최근에 와서 특히 젊은 그 층에서 이 페미니즘을 두고 뭐 막 남녀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만, 하여튼 사회적인 평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인 평등이 오늘 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경제적인 평등의 문제. 뭐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한국의 좌우파, 이게 한국 정치사적으로 뭐 고찰을 하면은 엄청나게 뭐 재미있게 나올 텐데, 제가 그런 능력은 없는데, 그러니까 한국의 좌파는 제가 무슨 신문에 신간서적 소개를 하는데, 거기 나온 책 중에 한국 사회주의의 기원 뭐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굉장히 두꺼워요. 그래서 그걸 한번 봤는데, 그건 그야말로 아주 문헌의 입각에서 한국 사회주의가 언제부터 생겼냐, 그거 아주 자료적인 성격이 강한 책인데, 그러니까 한국 좌파가 처음 생길 때는 공산주의 영향을 받은 거죠. 소련 공산주의, 특히 소련 공산주의. 그때 뭐 러시아 혁명이 성공하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제 소련이 우리 일제 시대 소련이 공산주의 국가니까 거기 영향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그때 우리 한국 사회주의를 이제 주도했던 사람들의 생각이 거기 그런 구절이 나와요. 만민이 평등한 사회를 만든다. 만민이 평등한 사회를 만든다는데 누가 반대할 수 있냐 이거죠. 그 당시 한국은 물론 일제치하지만 그래서 뭐 갑오 경장에 의해서 신분적인 그 봉건적인 신분 제도는 없어졌다 그러지만, 그러나 여전히 뭔가 어떤 그 신분에 따른 그런 구분이 상당히 남아 있던 그런 때고, 또 경제적으로는 뭐 당연히 또 빈부의 차가 있고 이러는데, 만민이 평등한 사회를 만든다. 이거 아주 뭐 어떻게 보면은 아주 초보적인 구호인데 거기에 그냥 현혹이 됐다. 그래서 한국 사회주의가 거기서부터 이제 기원이 됐다. 이런 설명이 있더라고요. 있는데, 그럼 지금 한국 정치에서 좌파와 우파를 구분하는 게 뭐냐? 한국에서 우파는 그래도 좀 뭐가 좀 있는데, 좌파는 엄청 복잡하잖아요. 여기 뭐 민주화 운동 세력도 들어 있고, 또 북한에 대한 생각이 또 그것도 들어 있고, 엄청 복잡한데, 그래서 과연 한국의 좌파를 어떤 동질적인 집단으로 볼 수 있냐?
이것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다만 경제를 놓고 보면은 하여튼 한국의 좌파도 지금 이제 예를 들어 더불어민주당은 말씀했다시피 뭐 중도 좌파고, 그다음에 이제 뭐 정의당이니 무슨 이제 정말 그 좀 더 진보적인 색깔이 강한 그건 좀 더 좌쪽으로 가 있겠죠. 근데 지금 한 더불어민주당하고 저 국민의힘 두 개가 이제 양대 정당이니까, 그럼 사실 이념적으로 보면은 그 말씀하신 대로 중도 우파 중도 좌파 맞아요. 뭐 그렇게 아주 레디컬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나 하여튼 그 좌파는 노동계를 위한다. 노동자의 이익을 위한다. 우파는 기업의 이익을 위한다. 그 우파는 이제 기업이 잘 되면 그거 뭐 낙수 효과 아랫목이 떳떳해지면 언젠가는 윗목도 떳떳해진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기업이 잘 돼야 우선 경제가 전체적으로는 좋아져요. 이 경제가 전체적으로 좋아져야 어려운 사람도 조금이라도 좋아져요. 경제가 전체적으로 좋아지는데 어려운 사람이 더 어려워지지는 않아요. 다만 경제가 이만치 좋아지는데 어려운 사람이 요만치 좋아졌다. 그래서 저는 한국의 그 지금 정부가 이제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내세우고 있잖아요. 대통령이 그동안 그 기업인들을 위하는 발언은 굉장히 여러 번 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뭐 노동자를 그 배려하는 얘기는 별로 안 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뭐 그게 왜 그런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근데 저는 한국의 좌파한테 하고 싶은 말은, 우선 경제가 어려워지면 제일 먼저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은 못 사는 저소득층이에요. 경제가 좋아지면 맨 먼저 좋아지는 걸 느끼는 사람은 아마 뭐 더 잘 사는 사람인지 몰라요. 기업하는 사람 뭐. 근데 경제가 어려워지면 그 어려움을 제일 처음 느끼는 사람은 어려운 사람들이라고요. 그거를 좀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법인세를 감면하겠다는 걸 가지고 막 공격을 하는데, 물론 법인세를 감면한다고 해서 기업 투자가 얼마나 늘어나느냐, 그거는 또 뭐 경제학에서 뭐 엄청나게 논쟁이 되는 분야고, 뭐 그거는 그렇다 치고, 그러나 하여튼 전반적으로 뭐 규제라든지 세금이라든지 기업을 하여튼 기업 친화적으로 해서 경제가 살아나면 그 혜택이 노동자에게 가는데, 근데 당신들이 볼 때 노동자에게 너무 적게 온다. 그러면 노동자한테 더 많이 오도록 대안을 내는 것이 좋다. 기업 친화적인 정책 자체를 반대하는 것보다는 그거는 인정하고 더 많이 오도록 그걸 요구해라. 그게 더 노동자를 어려운 사람 국민들을 위하는 거 아니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깨달은 데가 이제 유럽의 사회 민주주의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 사람들도 처음에는 뭐 막시즘을 추종했죠. 그러나 해보니까 이게 무슨 경제가 돌아가야 그냥 성장이 돼야 분배가 있는 거지. 성장 없는데 어떻게 분배를 해요? 성장 없는데 있는 것만 가지고 이거 뺏어서 이거 주는 거는 그게 오래 계속될 수가 없죠. 뭐 혁명해가지고 순간적으로 할 수야 있겠지만. 그래서 성장이 있어야 분배가 있다. 뭐 분배부터 먼저 하고 성장하겠다. 그거는 완전히 순서가 잘못된 거고. 그래서 저는 좌파가 뭐 기업도 보기 싫고 말이야, 뭐 자본주의도 보기 싫고 다 보기 싫다. 물론 그럴지 몰라도 아까 제가 좀 언급을 했는데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라는 게 그걸 이용해라 이거죠. 이용해라. 여러분 뭐 키워서 잡아먹는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잡아먹는 건 아니지만 우선 키워놓고 그리고 거기서 더 많이 뭐 뺏어올 생각해라. 그러면 그 예를 들어 이런 거 어떨까요? 우리가 정말 친기업적인 거 우리도 찬성이다. 그 대신에 세금을 좀 더 걷자. 그러니까 감세가 아니고 세금을 더 걷자. 이렇게 나오면 좌파 쪽에서 그 세금 더 걷어서 우리 복지하겠다.
그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들고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 김영주 박사님, 강영주 박사님 그렇죠. 이제 뭐 토니 블레어 다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가 뭐 제3의 길이라고 그렇게 붙인 이유는 이제 아까도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그 한국 보수가 이 평등이란 문제에 대해서 너무 알레르기적인 반응을 보이지 말자 이거예요. 그 실제로는 다 하잖아요, 보수도. 아까도 한국에서 복지 제도를 처음 도입한 게 보수 정부였고 지금 지난번 대선할 때 보면은 복지 공약이 야당이나 여당이나 별 큰 차이가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복지 공약을 이행하는 데 들어가는 그 총 예산의 규모가. 그러니까 할 건 또 다 한다고요. 물론 하기 싫은 거 뭐 억지로 표 때문에 한다 이렇게 비난할 수도 있지만 그 이왕 하는 거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없냐 이거죠. 적극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다만 복지를 어떻게 복지를 회원화할 거냐. 복지를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먼저 가도록 복지는 가장 절실한 사람한테 먼저 가야 되잖아요. 예. 우리 사회 지금 보면은 정말 이런 사람들한테 왜 복지가 그동안 소홀했을까 그런 생각 드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복지의 효율성 면에서 오히려 차별화하는 게 어떻겠냐. 지금 지금 여당이 보수 여당이 복지를 뭐 확 깎자 그런 얘기 안 해요. 그 공약에 들어있지도 않아요. 예. 그러니까 뭐 중도 우파, 중도 좌파 이거 별 차이가 없는데, 근데 왜 그렇게 그냥 그렇게 싸우느냐? 뭐 정치라는 게 싸울 수밖에 없지만, 그 제가 볼 때는 그 오히려 중도 좌파가 좀 더 변해야 된다. 중도 우파는 뭐 대충 하고 있어요. 있는데 중도 좌파가 좀 더 변해야 된다. 시장에 대한 그 부정적인 생각을 좀 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실리적인 면에서도 뭐 이념적인 면이라기보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사실 뭐 한국에서 좌파 우파 구분할 때 이제 아까 말씀했다시피 대북 문제, 대미 문제가 중요하죠. 근데 이거 사실은 전통적인 좌파 우파랑 상관없는 거잖아요, 이거. 그죠? 원래 좌파 우파는 뭐 그건 아닌데 그 외교 정책인데, 그러니까 안보 문제인데. 근데 이제 또 전혀 상관없다고 할 수도 없는 게, 그러니까 왜 그러면 한국의 좌파는 happen to be 그러면 북한하고 중국에 대해서 우호적이냐? 북한하고 중국은 그게 정말 그 좌파 중에 좌파인데, 또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고, 뭐 정말 안보라고 하는 거는 엄청나게 중요한 건데, 그럼 어떤 외교 정책이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어떤 외교 정책이 더 바람직한 거냐? 뭐 이거는 이제 그쪽 전문가들이 또 얘기하겠지만, 하여튼 어떻게 보면 그렇게 돼 있는데, 하여튼 대북하고 대미 정책 가지고 경제 정책보다도 대북 대미 정책이 더 극명하게 다르죠. 좌파 우파 간에. 근데 이게 왜 그러면 우파는 친미가 되고 좌파는 친북 친중이 되는지 저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원장님이 워낙 상세하고 또 따뜻한 답변을 해주셔가지고 2부 강연이 되는 것 같은 좀 생각 듭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여러 한 뭐 20여 명, 30명 정도 들어와 계신가요? 예. 좀 근데 아직 좀 질문은 없고요. 그러면 좀 시간 갔습니다만 혹시 플로어에서 또 의견이나 질문이 있으신 분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워낙 자세하게 좀 해주시고 또 2부까지 좀 해주셔가지고, 근데 혹시 원장님 뭐 바깥 필기 많이 하시던데 혹시 뭐 의견이나 말씀 있으시면 예.
예, 하여튼 이게 어떤 구체적인 이제 방법이나 이런 것은 우리 연구하는 공부하는 우리들이 이제 직접 또 만들거나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만들어야 될 거고, 오늘 이제 우리 이경태 원장님께서 주시는 것은 결국은 평등, 형평이 됐든 평등이 됐든 이 평등이라고 그러는 가치는 어떤 진영의 이런 가치가 아니고 우리 사회를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늘 항상 이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고민해야 되는 우리 사회 공통의 가치다. 그러니까 정책을 개발하는 사람이나 정책을 집행하는 사람이나 또 예산을 쓰는 사람이나 항상 이 평등의 가치를 늘 생각을 하면서 옆에 말하자면 거의 성경처럼 이렇게 바이블처럼 놓고 늘 항상 마음속에 담아야지만이 우리 사회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좀 통합하는 길로 가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것을 정치인들이 갈등한다고 해서 그들만을 비난하고 그들의 책임으로 두는 것이 아니고 실제 우리가 정책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고민을 계속해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고요. 오늘 아주 귀한 그런 한 페이지를 또 장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예. 예, 거의 원장님이 정리 멘트 잘 말씀을 해주셔서 오늘 진짜 선물 같은 선물이 된 만남이었습니다. 진짜 귀중한 시간에 너무 저희들한테 열정 있는 강연 답변해주신 우리 이경태 원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드리면서 예. 자, 이것으로 제2회 대세다담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